조선 중기 상업이 번성하던 개성 변두리에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명문가의 자랑이었던 윤호가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지요. 어머니, 약을 드셔야 합니다. 윤호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한숨만 내쉬었지요. 호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시고 집안은 이 모양이 되었는데 윤호의 가문은 3년 전까지만 해도 개성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조정의 부패를 고발했다가 도리어 모함을 받아 유배길에 올랐지요. 그리고 유배지에서 병을 얻어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친척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지요. 이제 윤호에게 남은 것은 병든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끼던 차 도구들 뿐이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조인이 차 장사로 꼭 성공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윤호는 날마다 개성시장에 나가 차를 팔려 했습니다. 하지만 몰락한 집안의 자제가 장사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지요. 저런 윤 가문의 도련님이 장사꾼이 되셨네 그려. 아무리 그래도 양반이 장사라니 체면이 말이 되느냐? 그날도 윤호는 차 한 줌 팔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푼밖에 남지 않았고 어머니 약값도 걱정이었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엇인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윤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지요. 바로 내일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이른 아침 윤호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시장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차를 펼쳐놓았지요. 하지만 여전히 발길을 멈추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저기 처녀가 장사꾼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다더구나. 아니, 계집이 무슨 장사를 안다고? 그런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 제법 일리가 있어. 호기심이 생긴 윤호는 차 보따리를 메고 그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20살 정도로 보이는 처녀가 상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요. 지금 인삼값이 오르고 있으니 한 달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요? 예, 저쪽 지방에 흉년이 들어 인삼 수요가 늘어날 것 같거든요. 처녀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어제 그가 들은 소문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처녀의 이름은 연이었습니다. 그녀는 개성에서 가장 고급스럽다는 취월당이라는 다방에서 일하는 여종이었지요. 연희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났습니다. 다방을 찾는 상인들과 관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장의 흐름을 읽게 되었지요. 아가씨, 윤호가 조심스럽게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연희는 윤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비록 옷은 초라하지만 품격이 남다른 것이 한눈에 보였지요. 양반님이시군요. 근데 장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차 장사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희는 윤호가 들고 있는 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이런 좋은 차를 이런 곳에서 파시다니. 도련님, 장사 방법이 틀렸습니다. 연희의 말에 윤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도련님의 차는 최고급품입니다. 하지만 여기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지요. 연희는 차잎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향을 맡아보았습니다. 이런 차는 부유한 상인들이나 관료들에게 팔아야 합니다. 제가 일하는 취월당 같은 곳에 오는 손님들 말입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조인 같은 처지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면 저와 동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손님을 구해드리고 도련님은 차를 공급하시는 거지요. 윤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종과 동업을 한다니 체면상 문제가 될 수도 있었지요. 걱정 마세요. 표면적으로는 도련님이 취월당에 차를 납품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연희는 윤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어떤 손님에게 어떤 차를 팔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련님, 하루에 1,000냥도 벌 수 있어요. 1,000냥이라는 말에 윤호는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하루에 벌어봐야 몇 푼이 전부였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거짓말쟁이로 보이세요? 연희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 저에게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중에 성공하면 저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연희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윤호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의지를 느꼈지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지요. 그날 오후 윤호는 연희를 따라 취월당에 갔습니다. 취월당은 개성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다방이었지요. 부유한 상인들과 관료들이 차를 마시며 정보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차 상인분입니다. 연희가 다방 주인에게 윤호를 소개했습니다. 오, 정말 좋은 차를 가져오셨군요. 다방 주인은 윤호의 차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연희가 눈썰미가 좋아서 말이야. 이런 차는 우리 단골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소. 바로 그때 한 상인이 다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김 대감님께서 오셨군요. 다방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김 대감은 개성에서 손꼽히는 대상인이었습니다. 특히 차를 좋아하기로 유명했지요. 연희야, 오늘은 무슨 좋은 차가 있느냐? 대감님, 마침 아주 특별한 차가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윤호가 가져온 차를 우려서 김 대감에게 내왔습니다. 김 대감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차냐? 향이 일품이고 맛도 기가 막히는구나. 지금 막 들어온 차입니다. 워낙 귀한 것이라 많이 구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연희는 슬쩍 귀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 차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지금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음에 언제 구할 수 있을지. 아니, 그럼 지금 있는 거 다 가져가겠다. 값은 얼마든지 치르마. 김 대감은 윤호가 가져온 차를 모두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 값이 무려 500냥이었지요. 윤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며칠 걸려도 팔지 못했던 차가 한순간에 모두 팔린 것이었습니다. 연희 덕분입니다. 윤호가 감사 인사를 하자 연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제 말대로만 하시면 정말 하루에 1,000냥도 가능해요. 그날 이후 윤호와 연희의 동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윤호는 개성 일대를 돌아다니며 최고급 차와 인삼을 구해왔고 연희는 취월당에서 그것들을 팔았지요. 도련님, 오늘은 황해도 상인들이 올 예정입니다. 그분들은 인삼을 좋아하시니 인삼을 많이 준비해 주세요. 연희는 매일 아침 윤호에게 그날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다방을 찾는 손님들의 취향과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윤호가 물었습니다. 귀와 눈을 열어두고 있으면 됩니다. 손님들이 하는 말, 표정, 행동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연희는 손님 하나하나의 특징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오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로 고민하는지까지 말이지요. 박참봉은 매주 수요일에 오시는데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니 소화에 좋은 차를 준비해 드리면 됩니다. 이 대감은 요즘 아들 장가 문제로 고민이니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차가 좋겠어요. 연희의 세심함 덕분에 손님들은 모두 만족했고 윤호의 차와 인삼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한 달 만에 윤호는 어머니 약값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지요. 2달이 지나자 초가집을 벗어나 기와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연희 아가씨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도련님의 차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점점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동업자로서의 신뢰만은 아니었지요. 도련님, 어느 날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더 큰 일이라면? 지금은 개성에서만 장사하고 있지만 전국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제가 정보를 더 많이 모아서요. 윤호는 연희의 야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야심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며칠 후 연희는 윤호를 취월당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윤호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지요.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정보를 모으는 곳이에요.
2층은 일반 손님들이 올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중요한 상인들과 관료들만이 드나드는 곳이었지요. 여기서는 평소에 들을 수 없는 귀중한 정보들이 오갑니다. 연희가 윤호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흉년이 들 것이라는 정보, 조정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어떤 상품의 값이 오르거나 내릴 것이라는 예측까지요. 윤호는 놀랐습니다. 연희가 단순히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가씨가 그렇게 정확하게 시장 상황을 알 수 있었던 것이군요. 맞아요. 정보가 곧 돈이에요. 바로 그때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가 윤호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지요. 이번에 황해도 지방에 큰 가뭄이 들 것 같다네. 정말입니까?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가 그렇게 보고했다고 하더군. 두 관료가 2층으로 올라오며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연희는 그들에게 차를 내오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윤호도 덩달아 귀를 기울였지요. 그럼 올가을에는 곡식값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렇겠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어. 대화가 끝나고 관료들이 내려간 후 연희가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겠어요? 곡식을 미리 사둬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맞아요. 하지만 곡식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연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인삼이에요. 가뭄이 들면 사람들이 몸보신을 더 많이 하거든요. 윤호는 연희의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윤호는 인삼을 구하러 다녀오는 길에 취월당에 들렀지요. 연희 아가씨, 인삼 20근을 구해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도련님. 연희는 장부에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붓에서 먹이 떨어져 그녀의 손등에 검은 얼룩이 생겼지요. 아, 손에 묻었네요. 윤호가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연희의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연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희의 작고 고운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지요. 고맙습니다.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지요. 도련님. 예? 저 도련님과 일하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연희의 고백에 윤호는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가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시장 바닥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도련님이 어떻게 장사를 하시게 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가문의 몰락, 어머니의 병까지. 연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언젠가는 도련님의 아버지 누명을 벗겨드려야겠다.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가씨 덕분이에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윤호와 연희의 사업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희의 예측대로 황해도에 가뭄이 들었고 인삼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지요. 도련님, 대박이에요. 연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두었던 인삼이 원래 값의 5배에 팔렸어요. 정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번 달 수익이 3,000냥이 넘을 것 같아요. 3,000냥이라니 윤호는 꿈만 같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 몇 푼 벌기도 어려웠는데 모두 아가씨 덕분입니다. 도련님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최고의 인삼을 구해오시고 두 사람의 소문은 개성 전체에 퍼졌습니다. 윤도령이 장사로 대성공했다더구나. 몰락했던 집안이 다시 일어섰대. 역시 양반님들은 무슨 일을 해도 달라. 하지만 성공과 함께 시기와 질투도 따라왔습니다. 저 어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지? 뭔가 수상한 데가 있어. 특히 기존의 대상인들은 윤호와 연희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연희가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괜찮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장사한 것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연희는 불안했습니다. 그녀가 여중 출신이라는 것이 약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도련님, 혹시 모르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저 때문에 도련님께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요. 연희의 말에서 윤호는 그녀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윤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도련님, 제가 어떻게 추월당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연희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추월당 주인에게 팔려와 여종이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설거지나 청소만 했어요. 하지만 다방에 오는 손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많은 것을 배웠죠. 연희는 총명했습니다. 손님들의 대화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났지요. 그래서 주인어른께서 저를 손님 응대하는 일에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항상 꿈꿨어요. 언젠가는 자유인이 되어서 제 삶을 살고 싶다고요. 연희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도련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꿈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가능할 것 같아요. 윤호는 연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가문이 몰락한 후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말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연희는 윤호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지요. 나도 도련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려야 해. 사실 연희에게는 윤호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윤호의 아버지가 누구에게 모함을 받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추월당을 드나드는 관료들의 대화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좀 더 힘을 기른 다음에 도련님께 말씀드려야겠다. 어느 날 연희는 충격적인 정보를 들었습니다. 조정에서 상인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상업활동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래. 그럼 우리 같은 상인들에게 불리해지겠네. 추월당 2층에서 두 관료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윤호와 자신의 사업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특히 신분이 애매한 상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야. 아, 그럼 몰락한 양반 출신들 말인가? 그렇지. 그리고 여자가 상업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할 생각이래. 연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겨냥한 정책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연희는 윤호를 불러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련님, 큰일이에요. 연희가 들은 정보를 그대로 전하자 윤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여종 출신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공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윤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과 연결될 방법은 없을까요? 연희는 윤호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지요.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연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윤호는 그 계획을 듣고 놀랐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며칠 후 올겨울 첫눈이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윤호는 평소보다 일찍 추월당에 도착했지요. 일찍 오셨네요. 연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추월당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연희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 윤호에게 내왔지요. 이 차는 특별해요. 도련님이 처음 가져오신 그 차거든요. 아, 그때 차군요. 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신기해요. 몇 달 만에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윤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아가씨. 네, 혹시 후회하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을요? 저와 동업한 것 말입니다. 위험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연희는 잠시 차를 마시다가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댔지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연희의 고백에 윤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에게는 도련님과 함께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윤호도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가씨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도련님. 예? 우리가 꼭 성공해서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연희의 말에 윤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물론이에요. 이튿날 연희는 윤호에게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도련님의 아버지를 모함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윤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형조 참판 김익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버님이 그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려다가 도리어 누명을 쓰신 거예요. 윤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알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힘을 길러야 해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요. 연희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상업 정책을 만드는 관료들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었지요. 추월당에 오는 손님들 중에 조정 관료들이 많아요. 그분들과 관계를 맺으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저 같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 하겠습니까? 돈이면 됩니다.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료들도 결국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신분을 가리지 않아요. 윤호는 연희의 현실적인 판단에 감탄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더 큰 상인이 되어야 해요. 개성에서 가장 큰 상회를 만드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에게는 정보력이 있잖아요. 연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익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연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윤호는 그 순간 연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지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도련님의 아버지 누명을 벗기려면 어쩔 수 없어요. 윤호는 연희의 각오를 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해보지요. 한 달 후 윤호와 연희의 상회는 개성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예상치 못한 위협도 다가왔지요. 윤도령,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어느 날 개성의 대상인 장덕수가 윤호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자네가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어서 말이야. 장덕수는 개성에서 30년간 장사를 해온 노련한 상인이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어.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이야 없지. 하지만 자네가 너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 장사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윤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장사를 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말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좀 조용히 해. 그리고 우리와 협력해. 협력이라면? 자네가 번 돈의 일부를 우리에게 내놓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자네를 보호해 주지. 윤호는 황당했습니다. 이것은 협력이 아니라 협박이었지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개성에서 장사하기 어려울 거야. 장덕수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연희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연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성장해서 기존 상인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조심해야 해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방해할지 모르니까요. 연희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윤호의 상품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요.
이상해요. 평소에 거래하던 농가들이 갑자기 거래를 거부해요. 저희에게도 사정이 있어서 농민들은 명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압력을 가했다는 것은 분명했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해요. 바로 그때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형조 참판 김익현이 개성에 내려온 것이지요. 김 참판이 개성에 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연희가 창백한 얼굴로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상업정책 조사 때문에 왔다고 해요. 윤호는 불안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가 바로 자신이 있는 곳에 온 것이지요. 혹시 저를 조사하러 온 것은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며칠 후 김익현은 취월당을 찾았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맞았지요. 이곳이 개성에서 유명한 다방이라고 들었소. 예, 좋은 차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김익현은 연희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대가 여기서 일하는 연희라는 처자인가? 그렇습니다. 소문에 들으니 상당히 영리하다던데. 김익현은 연희를 시험해 보려는 듯했습니다. 혹시 윤호라는 청년을 아는가? 연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윤호를 조사하러 온 것이었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지만 여기서 그 청년과 자주 만난다고 들었는데 김익현은 이미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다방에 차를 납품하시는 상인분입니다. 아, 그런가. 김익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우. 몇 년 전에 죽은 역적의 아들이야. 김익현의 말에 연희는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런 집안의 자식이 상업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봐야겠어. 이것은 분명한 위협이었습니다. 연희는 김익현이 윤호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날 밤 연희는 윤호를 급히 불러냈습니다. 도령님, 큰일이에요. 연희가 김익현과의 대화를 전하자 윤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저를 조사하러 온 것이군요. 이대로는 안 돼요. 김익현이 도령님을 해치려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지요. 도령님, 결정하셔야 해요. 무엇을 말입니까? 안전을 택할지 아니면 모험을 할지요. 연희는 윤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안전을 택한다면 지금 개성을 떠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조용히 사는 거죠. 그럼 모험은 무엇입니까? 김익현과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윤호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제게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매우 위험해요. 연희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김익현의 비리를 폭로하여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실패하면 우리 둘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윤호는 고민했습니다. 안전한 길을 택하면 연희와 함께 평범하게 살 수 있었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원수는 영원히 갚을 수 없었습니다. 도령님의 선택에 따르겠어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도령님과 함께 할 거예요. 윤호는 연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해봅시다. 정말요? 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아가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연희는 윤호의 각오를 보고 기뻤습니다. 드디어 진짜 승부를 할 때가 온 것이지요. 그럼 내일부터 계획을 실행합시다. 다음 날부터 연희는 위험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김익현의 비리 증거를 찾는 것이었지요. 취월당에 오는 관료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야 해요. 연희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손님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익현과 관련된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지요. 며칠 후 연희는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도령님, 찾았어요.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김익현이 지방관리들과 결탁해서 세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연희가 설명하자 윤호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보를? 김익현의 부하가 술에 취해서 실수로 말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증언만으로는 김익현을 무너뜨리기 어려웠지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김익현의 숙소에 들어가서 장부를 가져와야 해요.
윤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연희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도령님은 안 돼요. 얼굴이 알려져 있어서 들키면 바로 정체가 탄로날 거예요. 결국 연희가 김익현의 숙소에 잠입하기로 했습니다. 윤호는 불안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조심하십시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증거를 가져올게요. 그날 밤, 연희는 김익현이 머물고 있는 관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경비가 허술해서 들키지 않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장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방을 돌아다니며 찾아야 했기 때문이지요. 드디어 김익현의 방에서 의심스러운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렸지요. 연희는 재빨리 장부를 가져와 창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간발의 차이였지요. 이튿날 아침, 연희는 가져온 장부를 윤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령님, 이걸 보세요. 장부에는 김익현이 지방관리들과 함께 세금을 빼돌린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윤호는 감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조정에 고발해야 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고관을 고발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누군가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때 연희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정의감이 강한 관료가 있을 거예요. 연희는 추월당을 드나드는 관료들 중에서 김익현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원부의 박 감찰관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윤호와 연희는 박 감찰관을 만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박 감찰관은 장부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럼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런 부패를 그냥 둘 수는 없지요. 박 감찰관은 즉시 조정에 김익현의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었지요. 김익현은 급히 개성을 떠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체포령이 내려진 것이지요. 누가 감히 나를 고발했단 말인가? 김익현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지요. 결국 김익현은 체포되어 조정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윤호 아버지를 모함한 사실도 밝혀졌지요. 며칠 후 조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익현은 부패와 무고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그리고 윤정우에 대한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시킨다. 윤호는 이 소식을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린 것이지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윤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한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연희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도령님, 정말 축하드려요. 모두 아가씨 덕분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윤호의 가문이 복권되었으니 신분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이지요. 도령님. 예?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희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도령님의 가문이 복권되었으니 저 같은 여종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윤호는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지만 제가 약속드렸잖습니까? 성공하면 아가씨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드리겠다고요. 윤호는 즉시 취월당 주인을 찾아가 연희의 몸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연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지요. 이제 아가씨는 자유입니다. 연희는 감격했습니다.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윤호와 함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한 달 후 윤호의 가문은 완전히 복권되었습니다. 조정에서 정식으로 명예를 회복시켜 준 것이지요. 이제 윤호는 다시 양반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업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도령님, 이제 관직에 나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희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상인으로 살겠습니다. 왜요? 아가씨와 함께 만든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윤호의 답에 연희는 놀랐습니다.
양반의 지위를 회복했는데도 상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습니다. 윤호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연희 아가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지요. 정말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하셔도 괜찮으십니까? 아가씨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럼, 네. 두 사람은 드디어 약속을 했습니다. 곧이어 윤호와 연희의 상회는 개성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김익현이 물러나면서 상업 정책도 유연해졌기 때문이지요. 도령님, 서울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네, 우리 상회와 거래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이제 윤호와 연희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인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지요. 정말 꿈만 같아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해 가을, 윤호와 연희는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개성의 모든 상인들과 관료들이 축하하러 왔지요. 윤도령과 연희 아가씨 정말 잘 어울리네. 저렇게 사랑하는 부부 처음 봐. 사람들은 모두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윤호와 연희는 조용한 곳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 도령님을 만났을 때부터 이 날을 꿈꿨어요. 정말입니까? 네, 도령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거든요. 윤호는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물론이에요. 두 사람의 상회는 계속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지요. 돈은 혼자 가지고 있을 때 의미가 없어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나누어야 진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윤호도 동감했습니다. 몇 년 후 윤호와 연희에게는 예쁜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정직과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쳤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윤호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랑이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맞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단다. 연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개성 전체에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준 이야기로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도 윤호와 연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지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불굴의 의지가 있다면 신분의 벽도 운명의 장벽도 모두 넘을 수 있다고 말이지요.